두두두두두. 그날 밤 사막의 하늘을 찢어버린 소리였습니다. 60억짜리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자폭 드론 50대가 찍혀 있었고 8분 뒤면 500명의 군인과 3만 명의 민간인이 잿더미가 될 판이었습니다. 미국 브로커는 시가를 피우며 비웃었습니다. 미사일값 2배를 내든지 죽든지 선택하라고. 그런데 모래바람 속에서 낡은 궤도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량이 불을 뿜자 드론 50대가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3분 만에 전멸. 그리고 그 대학살에 들어간 비용을 들은 미국 브로커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대체 얼마였길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제 부하 500명은 고깃덩어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붉은 점 50개,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들이 시속 200km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잔탄 0발. 미국 브로커는 화면 속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죠. 60억짜리 미사일 안 사면 지원 없소. 동맹이라 믿었던 자들이 우리 목숨을 숫자로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8분 뒤면 모든 게 끝날 판이었습니다. 저는 압둘라 세드, 중동 최전방 국경 방공기지의 사령관입니다. 군 생활 25년 동안 숱한 전투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무력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3만 명의 민간인이 잠들어 있었고 눈앞에는 내 자식처럼 키워온 500명의 부하들이 붉은 경보등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땀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17살 통신병 카림이 제 군복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겁니다. 저는 그 애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19살이었으니까요. 카림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결혼식인데 휴가 나가면 드레스 사러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고. 카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거리 12km, 도착까지 6분. 붉은 점들이 1초에 55m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알람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고 장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있었다면, 그 60억짜리 쇳덩어리가 단 한 발만 있었다면,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미국 브로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우리 목숨을 흥정하던 그 얼굴.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자본주의에 공짜는 없소라고 비웃던 그 입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소모품이었고 동맹이라는 이름은 그저 가격표를 붙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거리 8km, 도착까지 4분, 카림이 여동생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분 뒤면 이 벙커가 지옥이 될 것이고 카림도 저도 500명의 부하들도 모두 사막의 잿더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궤도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기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짐승.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짐승이 하늘의 악마들을 물리적으로 찢어발기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드론대가 레이더에 잡히기 3시간 전 저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화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마이클 헌터. 중동 지역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수석 브로커였습니다. 우리 군과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요?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마이클 헌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둥둥 뜬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헌터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쿠바산 시가를 피우고 있었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사막 한가운데 벙커에서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는 시원한 방에서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구 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보부에서 대규모 드론 공습 징후를 포착했다고 최소 50대 이상의 자폭 드론이 우리 기지를 향해 발진 준비 중이라고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바닥났다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3만 명의 민간인과 500명의 부하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마이클 헌터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60억짜리 미사일 안 사면 지원 없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이클 헌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했다고. 그래서 가격을 2배로 올려야 한다고. 60억이 120억이 됐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동맹국 아니냐고? 긴급 상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헌터는 위스키 잔에 얼음을 찰랑거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자본주의에 공짜는 없다고. 미사일을 사든지 기지가 불타는 걸 구경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었습니다. 아니, 고객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쥐어짜낼 수 있는 호구였습니다. 마이클 헌터에게 우리는 숫자였습니다. 3만 명의 민간인도 500명의 군인도 그에게는 그저 60억짜리 미사일을 팔기 위한 협상 카드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가 연기를 내뿜는 그의 얼굴이 드론을 쏘는 적보다 더 증오스러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의 무기를 사고 그들의 규칙을 따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싸워왔는데 정작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가격표를 2배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지만 그 분노를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돈을 내고 미사일을 사든지 맨몸으로 드론을 맞든지 그게 약소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레이더의 붉은 점 50개가 떴습니다. 마이클 헌터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미사일 없이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카림의 여동생 결혼식에 대신 가줄 사람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지 정문에서 궤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낯선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체에 적힌 글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차량 안에 60억짜리 미사일 따위는 필요 없게 만들어버릴 짐승이 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50개가 거리 6km까지 다가왔을 때 기지 정문에서 굉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궤도 소리였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낯선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궤도 장갑차였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군용 트럭 2대가 더 들어왔고 거기서 5명의 아시아인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성진 소장, 한국 방산 엔지니어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중년의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군복도 아닌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 믹스커피였습니다. 드론 50대가 4분 뒤면 우리를 갈아버릴 판국에 이 사람은 커피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수백 번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레이더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붉은 점 50개, 거리 5km,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목표물 50, 거미줄 친다. 장전, 그 순간 궤도 장갑차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열 기관포였습니다. 30mm 구경의 시커먼 총신 2개가 밤 하늘을 향해 정렬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낡아 보이는 궤도차가 바로 한국이 가져온 무기라는 것을. 비호복합. 저는 그 이름을 그날 밤 처음 들었습니다. 철컥, 철커덕. 활뚱만 한 탄띠가 기관포에 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늘하고 무거운 쇠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포탑 옆면에 레이더 안테나가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작 기관포로 드론 50대를 맞겠다고? 미사일도 아니고? 화상통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이클 헌터였습니다. 그는 우리 기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면 속에서 비호복합을 발견하더니 고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제 고철로 뭘 맞겠다고? 저건 장난감이라고. 기관포 따위로 드론대를 상대하겠다는 건 자살 행위라고.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폭죽이나 쏟아 죽으라고. 박 소장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리 4km. 3분 남았군.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림이 제 뒤에서 여동생 사진을 꼭 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500명이 숨을 멈추고 그 낡은 궤도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3km. 사정거리 진입. 박 소장이 믹스커피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갈아버려. 갈아버려. 박 소장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30mm 쌍열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고막이 찢어지는 굉금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병사들이 귀를 틀어막았고 카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시커먼 총신 2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덩어리들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1초에 10발씩,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하늘에 거대한 불의 탄막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터졌습니다. 시속 200km로 날아오던 자폭 드론이 30mm 포탄에 정통으로 맞는 순간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붉은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도 아닌 기관포가, 그 낡아 보이는 쇠덩어리가 드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챙! 챙! 챙챙챙! 뜨거운 탄피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탄피비가 내렸습니다. 황동색 탄피들이 모래 위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벙커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땀 냄새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던 공기가 화약 연기와 뜨거운 금속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살아남은 자의 냄새였으니까요. 기관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두두두두두! 또다시 굉음이 터졌습니다. 10대, 15대, 20대. 하늘에서 드론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날개가 찢기고 동체가 갈라지고 연료가 폭발하며 오렌지빛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30대, 35대, 40대. 포탑이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표적을 추적했고 레이더가 찍어주는 좌표를 향해 정확하게 탄막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45대, 46대, 47대. 벙커 안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8대, 49대.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800m, 600m, 400m. 두두두둑. 마지막 포성이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50번째 드론이 화염을 뿜으며 추락했습니다. 기지 담장 밖 200m 지점에 떨어져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관포가 멈췄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0대 전멸, 아군 피해 제로, 민간인 피해 제로.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카림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애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사진을 손에 쥔 채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전장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박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드론 잔해가 흩어진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쏜 포탄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쏜 포탄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고. 박 소장은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발에 25,000원이라고. 치킨 한 마리 값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000원. 60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25,000원짜리 기관포탄으로 드론 50대를 전멸시켰다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드론 한 대당 약 10발 정도 소모했으니까 500발. 500발 곱하기 25,000원. 총 비용 1,250만 원. 1,250만 원으로 50대의 드론을 갈아버린 겁니다. 패트리어트로 막았다면 3천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드론 한 대에 60억짜리 미사일 한 발씩 50대면 3천억. 그런데 비호복합은 1,250만 원으로 똑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3천억 대 1,250만 원. 24,000대 1의 비용 격차.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헌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시가를 피우며 비웃던 그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기관포가 불을 뿜는 순간부터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폭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마지막 50번째 드론이 터지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방금 드론 50대 막는데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1,250만 원이라고. 치킨 500마리 값이라고. 마이클 헌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시가가 입에서 툭 떨어져 고급 페르시안 카펫 위에 젤을 흩뿌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시간 전까지 우리 목숨을 60억짜리 숫자로 흥정하며 비웃던 승냥이가 치킨값 영수증 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마이클 헌터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기관포로 어떻게 드론을 잡느냐고. 미국도 수십 년간 시도했지만 명중률 문제로 포기한 기술인데 어떻게 한국이 해냈느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소장은 빈 종이컵을 구기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더랑 기관포를 연동했다고. 표적 추적 레이더가 드론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기관포 조준 시스템에 바로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컴퓨터가 탄도를 자동으로 보정해서 쏘니까 명중률이 90%가 넘는다고. 미국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비싼 미사일 팔아먹는 게 더 이익이니까. 마이클 헌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25년 군 생활 중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돈으로 쥐어짜던 자가, 자본주의에 공짜는 없다며 비웃던 자가 치킨값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60억짜리 미사일이 필요 없소. 마이클 헌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시가 제가 카펫 위에 쌓여가는 동안 그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다시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고. 더 있지 않느냐고.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이건 세트 메뉴의 절반입니다. 이건 세트 메뉴의 절반입니다.
박 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절반이라니? 방금 들어온 50대를 치킨값으로 갈아버린 게 절반이라는 건가? 박 소장은 새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아까 보지 못한 또 다른 장비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사대 위에 올려진 미사일 4발, 길쭉하고 날렵한 형태였습니다. 청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호복합은 적어도 드론과 헬기를 잡는 놈이라고. 사거리 3km 이내, 고도 Dkm 이하의 표적을 갈아버리는 데 특화된 짐승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고도에서 꽂히는 탄도미사일은 기관포로 못 막는다고? 너무 빠르고 너무 높이 날아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기지도 드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탄도미사일이니까요. 박 소장이 청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필요한 거라고? 청웅2, 고도 15km 이상, 사거리 40km까지 커버하는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라고. 위에서 꽂히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쪼개버리는 놈이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한 발에 15억 원이라고.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그런데 요격률은 90%가 넘는다고.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청웅이 맞고 밑으로 드론대가 깔리면 비호복합이 갈아버린다. 하이로믹스.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동시에 막는 완벽한 조합. 60억짜리 패트리어트 하나로 모든 걸 막으려던 미국식 방공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비싼 미사일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위협의 종류에 따라 가성비 좋은 무기를 골라서 대응하는 것.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이클 헌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본사에 보고했다가 혼이 났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헌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웅이라는 게 정말 탄도미사일을 막느냐고, 실전에서 검증이 됐느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UAE에서 실전 검증 끝났다고.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천공이 90% 이상 요격했다고. 드론도 수백 대 잡았다고. 미국 패트리어트랑 같이 운용했는데 청웅이 더 싸고 더 잘 막았다고. 마이클 헌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시가도, 위스키도, 에어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헌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서 그 세트 메뉴가 얼마냐고. 청웅이랑 비호복합 합쳐서 시스템 전체가 얼마냐고. 박 소장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포대 가격이면 우리 세트 3포대를 깔 수 있습니다. 마이클 헌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댔습니다. 시간은 이미 카펫 위에서 꺼져 있었고 위스키 잔은 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단순히 영업을 망친 브로커의 얼굴이 아니라고. 수십 년간 약소국을 쥐어짜며 독점해온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자의 얼굴이라고. 박 소장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위에서 꽂히는 무서운 탄도미사일은 15억짜리 천궁이 맞고 밑으로 깔리는 싸구려 드론 쥐새끼들은 2만 5천 원짜리 비호복합이 찢어버립니다. 이게 한국식 방공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60억짜리 미사일 하나에 목숨을 맡기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50대를 치킨값으로 갈아버린 소식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관포로 드론을 잡는다고? 미사일도 아니고? 하지만 전투 기록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mm 기관포가 불을 뿜고 드론들이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영상,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비용 1,250만 원. 그 영상을 본 중동의 군 관계자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후티 방운의 드론 공격에 수년째 시달려온 그들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었지만
드론 한 대 잡는데 60억 원씩 쓰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한국 무기가 진짜냐고. 정말 치킨 값으로 드론을 잡느냐고.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진짜라고. 사우디 다음으로 카타르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쿠웨이트. 그 다음은 이집트.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드론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미국의 비싼 미사일에 목줄을 잡혀 있던 나라들.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사든지 정유시설이 불타는 걸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나라들. 그들에게 한국의 세트 메뉴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청웅으로 탄도미사일을 맞고 비호복합으로 드론을 갈아버린다. 패트리어트 한 포대 가격으로 세 포대를 깔 수 있다. 미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유지 보수 계약 해지, F-35 도입 협상 중단, 합동훈련 축소, 익숙한 협박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협상할 수는 없다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어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그 말이 뉴스에 나가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TV 화면 앞에서 웃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마이클 헌터는 어떻게 됐냐고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 영업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본사에서 문책을 받았다고.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이 치킨값 기관포에 무너지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죠. 시가를 피우며 비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본주의에 공짜는 없다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공짜는 없지. 하지만 더 싸고 더 좋은 건 있더라. 일주일 후 박성진 소장이 다시 우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 기술진, 정부 고위 인사까지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박 소장은 여전히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믹스커피였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구나. 기술로 이미 증명을 끝냈으니까. 저는 박 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해달라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가겠다고. 박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박성진 소장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초소였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이미 바람에 씻겨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소장은 여전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됐느냐고. 당신들은 중동처럼 매일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박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믹스커피를 홀짝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남의 무기 빌려 쓰다 서러움 많이 당했다고. 70년 전에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없이 전쟁을 치렀다고. 미국한테 무기 달라고 사정하고 유럽에서 중고 장비 얻어오고 그렇게 강대국들 눈치 보면서 나라를 지켰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내 부하들 고기 방패로 던져야 하는 지휘관의 심정. 한국 군인들이 제일 잘 안다고. 미사일이 없어서, 탄약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만들었다고. 싸고 독하고 절대 고장 안 나는 무기를. 다시는 그런 서러움을 겪지 않으려고.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으려고.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박 소장의 기름때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만든 게 비호복합이고 청웅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번지르르한 영업 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계를 만지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무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미친 가성비의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뼈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타국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 부하들이 살았다고. 카림이 다음 주 여동생 결혼식에 갈 수 있게 됐다고. 3만 명의 민간인이 오늘 밤 무사히 잠들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림이었습니다. 19살 통신병 카림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동생 사진이었습니다. 카림이 박 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울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카림이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땡큐 코리아. 그리고 더듬더듬 한국말을 꺼냈습니다. 분명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습했을 겁니다. 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박 소장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울었습니다. 카림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경례했습니다. 사막의 석양 아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우리를 한국이 살렸습니다. 60억짜리 미사일로 흥정하던 자들 대신 치킨값 기관포를 들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빈 종이컵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남의 손만 바라보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믹스커피 냄새와 함께 저 압둘라 세드는 그날 밤 조국과 내 자식 같은 500명의 부하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강대국은 우리 목숨을 60억이라는 숫자로 흥정하며 비웃었습니다. 미사일 사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본주의의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2만 5천 원짜리 포탄으로 우리 하늘을 덮은 악마들을 물리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두두두두두. 그 야수의 포효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관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내 사람을 잃어야 했던 모든 지휘관들의 분노였고 강대국의 가격표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약소국들의 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서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싸고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의 하늘은 미국의 60억짜리 미사일이 지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호랑이가 지킵니다.